안녕하세요. 참사랑의 김 교수입니다. 네, 선생님들 공부 잘 하고 계세요? 네. 제가 업로드가 좀 늦었죠? 죄송합니다. 네, 추석 명절이 끼고 막 이래가지고, 네, 주부이다 보니까 조금 업로드가 늦어졌어요. 네. 자, 이제 또 부지런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 시간은 어떤 주제로 가는 거냐? 자, 인권과 직업윤리 두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인 학대에 관해서 또 이제 시설윤리 강령에 대해서 양이 많아서 제가 두 파트로 나눠본다고 했어요. 이번 주엔 두 번째 파트이고, 이제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네, 이번 문제도 풀고 요점 정리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말씀드리지만 36회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풀이 플러스 교과 정리를 하는 시간이죠. 자, 1번에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의 유형은 음란한 사진을 전송함, 고의적으로 엉덩이를 노출함. 1번 육체적 성희롱, 2번 언어적 성희롱, 3번 시각적 성희롱, 4번 심리적 성희롱, 5번 사회적 성희롱. 네, 정답은 3번이죠. 시각적 성희롱. 네, 이게 뭔가 사진을 보여주고 엉덩이를 노출해서 보여주고 하니까 시각적 성희롱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표에서 문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에 이 성희롱 행위를 갖다가 언어적 행위, 육체적 행위, 시각적 행위 이렇게 나눠놨죠. 네, 은근히 자주 돼요. 네, 뭐 난이도가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또 이제 꼼꼼히 읽지 않으면 살짝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예요. 요거를 오셔야 되는 거죠. 이게 언어와 연관된 행위인 건가? 이게 육체와 연관된 행위인 건가? 이게 시각과 연관된 행위인 건가? 요거 하나만 꼼꼼히 따져보셔도 정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2번입니다. 요양보호사 채용 과정에서 기관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은 권리는 지원서를 보니 나이가 많아 어르신을 돌보는 업무가 힘들 것 같네요. 뭔가 잠깐 수정하고 왔어요. 네. 1번 자유권, 2번 참정권, 3번 평등권, 4번 신체적 안전 보장 권리, 5번 휴식 및 여가 보장 권리. 네, 몇 번일까요? 네, 3번이죠. 네, 아까 빨간색이 벌써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순간 당황해서 얼른 돌아갔다가 왔는데, 네, 다시 찍으려면 조금 힘들어져서 그냥, 네, 대충 얼버무려 넘어가도 이해해주세요. 한 번이니까요. 네. 자, 그럼 이제 이게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채용하는 과정 중에서, 그쵸? 네,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은 권리. 약간 요양보호 선생님들도 요양보호사도 인권에 관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게 교과서 89페이지에 쭉 나와 있어요.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지원서를 봤는데,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쵸? 예, 이게 연령이든 성별이든 나이든 뭐 종교이든 절대 차별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기관장님이 평등권을 지켜주지 못한 거죠. 자,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를 만들어준 거죠. 요양보호사의 인권은 평등권, 고용 형태, 연령, 성별, 학력 어떤 상황에서도 네,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노동 관련 권리에서 휴식 시간이라든지, 그쵸? 업무 시간, 노동 시간의 합리적인 어떤 시간의 제한이라든지, 또는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가 보장돼야 되고, 이건 노동과 관련된 권리고요. 자유권, 네, 양심, 사상, 종교, 예,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장교양 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 부당 행위 및 비리사실 관계를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요. 장기요양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안에서 직무 향상 교육을 하거나 취업에 관한 또는 복리 향상에 힘쓰는 것들을 네, 이곳에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요양보호 선생님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여기는 문제가 좀 많아요. 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번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2번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3번 학대 발견 시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 4번 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종결한다. 5번 종교에 상관없이 시설 내 종교 행사에 참석시킨다. 네, 1번이죠.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의외로 직업윤리에 대한 문제가 꽤나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꼼꼼히 읽어보는 연습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갈게요. 다음 문제.
자, 5번입니다. 제가 대상자와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1번 반말로 친근하게 대상자를 대한다. 2번 시선을 맞추며 대상자와 대화를 한다. 3번 대상자 부재 중에도 서비스를 시작한다. 4번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친밀감을 표현한다. 5번 계획된 시간보다 연장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시선을 맞추며 대상자와 대화를 한다. 이것도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겁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직업 윤리를 준수한 요양보호사의 태도는 서비스 제공 중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업 부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 1번 대상자를 공감하며 위로한다. 2번 다른 대상자에게 이야기한다. 3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전달한다. 4번 대상자에게 부도 사유를 묻는다. 5번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는다. 비밀 유지와 관련된 내용이죠. 네, 그 정답은 5번입니다. 자, 7번입니다. 업무 내용을 기록할 때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 원칙은 1번 주관적인 의견을 기록한다. 2번 업무 내용을 개인적으로 활용한다. 3번 경과보다는 결과 위주로 기록한다. 4번 서비스 이용 시간을 늘려서 기록한다. 5번 법적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이것도 어렵지 않으셨죠? 자, 8번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 원칙은 1번 대상자와 가족의 소통을 제한한다. 2번 대상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한다. 3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4번 업무 수행을 위해 자기 관리를 미룬다. 5번 서비스를 상황에 따라 변경해서 제공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예, 이것도 안 어려우셨죠? 네. 자, 그럼 지금까지 4번부터 8번까지 막 풀었던 문제들이 어디서 출제를 한 거냐? 예, 직업윤리 원칙의 내용을 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해당하는 내용에서 이렇게 문항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까 보시면 차별 대우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보장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예문으로 뽑아준 거죠. 그래서 이 직업윤리 원칙은 네, 문제가 한 3개? 네, 한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내용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정도 이렇게 쑥 읽으시고 정리만 잘 되두시면 네, 크게 문제가 없는 네, 난이도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직업윤리에 이어서 윤리적인 태도 부분을 좀 다루고 있죠. 네, 직업윤리의 원칙의 10개에서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태도는 직업윤리의 원칙을 조금 세분화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그러니까 행동 뭐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이 태도에선 1번에 인격체로 존중, 네,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판단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쵸?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해야 되니까 내가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는 대표의식, 약속에 대한 걸 잘 이행하셔야 되고요. 직업인과 상호협조, 프로그램 같은 참석을 잘 해주셔야 되고, 예의 바른 태도, 바른 문까지. 그래서 변경 시 사전에 연락을 주셔야 되고, 대상자가 없을 시에는 메모를 미리 남겨두시고, 요런 거 옛날 시험에 참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윤리적인 태도 더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윤리적인 책임에 관해서 복지용구를 판매하거나 알선하거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인정 신청은 예, 유도해서도 안 되겠죠. 그다음 사고 시 반드시 관리자에게 보고하셔야 되고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시면 안 되고 네, 조언을 이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다음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준수하셔야 돼요. 정확한 기록, 필요하면 도움 요청, 또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또 보고 또는 신고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9번 들어갈게요.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안전관리에 하나는 이제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거고, 또 이제 하나는 감염 질환에 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9번에 보시면 요양보호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수근관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2번, 손목을 굴곡시키면 통증이 감소된다. 3번,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강직이 나타난다. 4번,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5번 새끼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 감각이 둔해진다. 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그쵸? 손을 털게 되면
통증이 저림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죠. 밤에 통증이 완화가 아니라 심해지고요. 손목을 굴고 쉬면 통증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증가가 되고요.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강직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네, 강직은 굳어지는 건데 이게 저림이라든지 힘이 없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설명이 들어가죠. 새끼손가락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1, 2, 3, 4, 네 번째, 4번의 손가락까지. 그렇죠? 엄지부터 시작해서. 새끼손가락에는 정중신경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감각의 변화가 없습니다. 네. 자, 10번입니다. 업무를 수행할 때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번 무거운 물건을 여러 번 옮기는 경우, 2번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추고 물건을 드는 경우, 3번 물기가 없는 평평한 바닥에서 일을 하는 경우, 4번 물건을 최대한 몸에 가깝게 해서 들어 올리는 경우, 5번 물건을 들고 발을 움직여서 몸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 네, 1번이죠. 네,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면서 자세를 해주는 방법이고요. 1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자, 우리 교재에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인에 대해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발생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거나 불안정하거나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동하거나 갑자기 무리한 힘을 주게 되는 경우에 이런 내용들이 발생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자, 또 5번째는 근무 시간 중에 자주 대상자를 들어 옮겨야 하는 경우이거나 6번에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다 발생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감염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행위는 1번 손톱을 둥글고 짧게 자른다. 2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3번 목욕 후 피부에 보습제를 바른다. 4번 비닐 장갑을 끼고 흡입병을 비운다. 5번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한다. 네, 5번입니다. 감염 발생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기침이 나왔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예, 결핵에도 있었고, 예, 기침 예절의 내용 중에 있었잖아요. 이 손으로 가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어디로 할까요? 뭐 수건이나 이런 걸 대고 하면 좋은데 만약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소매죠, 소매. 그래서 틀린 거예요. 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12번입니다.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잠복결핵 대상자는 전염력이 있다. 2번 결핵균은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 약하다. 3번 결핵은 폐에만 침범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4번 결핵은 주로 오염된 음식 섭취로 감염된다. 5번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소독한다. 네, 정답은 5번이죠.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었다 생각해요. 네, 일단 아닌 것부터 확실히 지워볼까요? 4번은 확실히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음식으로 감염되는 게 아니라 비말 전파죠.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튀어나온 가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옮겨가는 거고요. 폐에만 침범하지 않아요. 네, 전신을 다 탈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침범하는 부분이 폐이지 폐에만이라고 하는 글자 때문에 틀린 거예요. 네. 결핵균은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 약하다. 교재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결핵균은 건조한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살 수 있고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도 잘 견디는 특성이 있으나 햇볕에 약해서 직사광선을 쬐면 수분 내에 죽는다. 예, 그러니까는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도 약한 게 아니에요. 강하죠. 예, 그래서 강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얘들이 죽는 데가 뭐냐면 햇빛이나 직사광선이에요. 그래서 5번의 답이 맞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잠복결핵이라는 말이 있죠. 예, 이 부분은 교과서의 그 결핵 옆에 참고 부분에서 내용이 이게 출제가 된 거예요. 이제는 구석구석을 넣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잠복결핵 감염이 무엇이냐? 결핵균이 우리 몸 안에 있어도 면역 기전에 의해서 억제되어 있어서 증상도 없고 건강한 상태이며 타인에게 감염시키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 면역력이 저하가 되면 발병하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잠복결핵 대상자는 전염력이 있다가 아니라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가 정답인 거죠. 자, 여기까지 파트 2. 예, 인권과 직업윤리 파트 2 문제였어요. 이제 교과 정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늘 말씀드렸지만 아까 문제가 수월히 잘 풀리셨다면 딱 여기까지만 시청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정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부분도 다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부분은 1장 요양보호 개론의 인권과 직업윤리. 그러니까 1장의 마지막 파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2장으로 넘어갑니다. 학습 목표 보시면 5개 중에서 이제 요 두 단원을 네, 제가 지금 정리하는 거죠. 자, 아까 요양보호사의 인권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그쵸? 평등권부터 노동 관련 권리, 자유권, 장교양 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 부당행위나 비리사실 관계 신고에 관한 거, 장교양 지원 센터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요런 데서도 문제를 만들어주니까 인권이, 요런 게 있구나.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요양보호사의 인권에서 법적 권익 보호에 해당하는 게 있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이렇게 3가지 법이 있는 거고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산업안전보건법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둘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그러니까는 기관장이나 센터장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근로자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환경의 제공에 대한 어떤 그런 법들을 지정을 시켜준 거예요. 얘가 문제의 답이 될 경우에는 사업주라는 이름이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산업안전보건법이 정답이고요.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말 그대로 산업재해에 해당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법인 거죠. 그래서 얘는 요양보호 선생님들 근로자에 맞춰져 있는 보험법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보면 산재근로자 보호의 주요 내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산재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산재근로자로 채택이 되신 거죠. 선정이 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냐.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부도, 폐업해서 없어진 경우에도 재요양, 휴업급여, 장애급여 지급에는 지장받지 않는다.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산재 요양으로 휴업하는 기간과 치료를 종결한 후에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요양이 끝난 30일 이후에 해고할 경우 해고 및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돼서 세금을 떼지 않는다. 자, 이어갑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며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어서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다.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요 보호 내용이에요. 이런 거를 가지고 오답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까 문제에서 보셨던 성희롱 행위를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으로 나눠서 행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네. 시간이 나시면 꼭 한 번쯤 읽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이야기, 평가, 회유하는 내용, 또 유포하는 행위, 또 이제 옆에 술 따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언어적인 거죠. 그다음 신체 접촉, 만져요, 밀착해요, 당겨요, 육체 접촉이 있었잖아요. 보여줘요, 노출해요 이런 것들 그건 다 시각적 행위인 거죠. 자, 이제 성희롱의 대처 방안에 보시면 장기요양 기관장의 대처는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걸 1년에 한 번 이상 해야 돼요. 이런 것도 숫자 자주 바꿔요. 뭐 1년에 2번, 2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오답이죠.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는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 배치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고 성희롱을 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재발 방지 약속이나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자, 성희롱 처리 지침을 문서화해서 기간 내에 두셔야 되고 성희롱 시 피해자가 또 못하는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향후 대처 계획을 명확히 해야 되고요.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셔야 돼요. 시정 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에는 녹취를 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두도록 합니다. 자, 요양보호사로서는 성희롱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냐.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순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요. 네, 단호히가 중요하죠. 단호히.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해서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해서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또 심리적인 치유 상담이나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기관인 성폭력 상담소, 여성노동 상담소 등의 상담에서 도움을 받고요.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 지식과 대처 방법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아까 설명드렸던 직업윤리 원칙들입니다. 10가지.
네, 차별 대우하지 않아요. 자기 결정 최대한 존중해줘요. 지식과 기술은 습득하세요. 자기 관리 철저히 해주세요. 예의 바르게 행동해주세요. 개인정보는 비밀을 꼭 보장해주세요. 타 전문직과 적극적인 협조를 취해주세요. 학대 발견 시 신고를 해주세요. 물질적인 보상은 받지 않습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대등한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리적인 태도. 아까 직업윤리 원칙에 조금 더 세부화된 실제 행동에 가까운 내용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격체를 존중해줍니다. 책임감 갖고 업무 내용에 업무를 활동을 합니다. 직업인과 상호협조하셔야 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석해 주셔야 되고, 예의 바른 태도, 바른 몸가짐. 그래서 변경시 사전에 연락을 취해주시고, 대상자가 없을 때는 반드시 메모를 해서, 네, 다음 업무에 진행하실 수 있도록. 네, 그 다음 시선 처리.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뭐 반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죠. 자, 그다음 법적 윤리적인 책임. 복지연구를 판매, 알선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 부담금 할인해 주시면 안 되고요. 인정신청 유도도 안 됩니다. 보고하셔야 되고 조언, 그러니까 판단을 내가 스스로 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다음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게 준수, 기록해 주셔야 되고 도움 요청하셔야 되고 보고 또는 신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 불안정하거나 불편한 자세 작업하는 경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동하는 경우, 갑자기 무리한 힘을 주게 되는 경우, 근무 시간 중 자주 대상자를 들어 옮겨야 하는 경우,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깨 통증과 관련된 게 있었고, 이제 손목 통증은 아까 문제 푸셨던 수근관 증후군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중신경이 지나가요.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새끼손가락은 지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무 증상이 느껴지지 않는 새끼손가락에서는요. 그리고 엄지가 제일 심하죠, 엄지가. 그래서 이제 밤에, 특히나 밤에 통증이 심할 거고요. 정중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이 수근관이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 통증을 느끼는 게 수근관 증후군이고, 여기 보시면 팔렌징후라고 하죠. 자가진단법의 그림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에선 저리는 이상 증상이 있고요. 감각이 저하돼요. 그렇죠? 손목을 어디로요? 손바닥 방향으로 굽혔을 때. 손등 그러면 틀려요. 악화가 되죠. 왜냐면 정중신경이 손바닥 쪽에 있잖아요. 또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장애가 심해요. 그다음 밤에 통증이 악화되고 또 손을털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요통이에요. 그래서 요통에 보시면 요통은 이 자세가 중요한 거죠. 네. 이게 경우수가 있어요. 양손으로 들어올릴 때가 있고 한 손으로 들어올릴 때가 있고 침대 또는 높고 넓은 바닥에 있는 물체를 움직일 때가 있어요. 약간 세 개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손으로 들어올 때는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굽히고 무게중심을 낮추고 진입면 넓혀라. 가장 공통적인 거죠. 예. 그 다음에 무릎을 펴서 들어올리면서 방향을 바꿀 때 허리를 돌리는 게 아니라 발을 움직이셔야 되고 최대한 물체는 몸 가까이에 위치해 두도록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한 손으로 들어오실 때는 발을 앞뒤로 벌려서 지지면 넓혀라. 이게 중요한 거죠. 앞뒤로 벌려라. 네. 그 다음에 침대 또는 높고 넓은 바닥에 있는 물체에 들어올 때는 그림처럼 이렇게 한쪽에 무릎을 위에다 올려놓고 자세를 낮춰서 움직여 주시는 거. 요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자, 다음 팔꿈치 통증입니다. 팔꿈치 내측 상과염이 있고 외측 상과염이 있어요. 옛날에는 교재에 이걸 좀 자세히 나눠놨었는데 지금은 네, 그냥 하나로 합쳐서 스트레칭법도 구분을 딱히 시키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이제 이런 스트레칭 체조들이 네, 팔꿈치 통증이 내측 상과염, 외측 상과염에 도움이 됩니다. 이 정도로만 제시하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개편이 되면서요. 자, 이제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 방법이에요. 초기 치료가 있고 급성 이후 치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 치료는 휴식, 냉찜질, 압박 올리기, 아픈 부위 고정, 약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쉽게 내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조금 난이도를 올려버리면 그러면 휴식이다라고 했을 때 휴식을 대표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이거거든요. 추가적인 주식 손상. 네, 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더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냉찜질은 네, 초기에 하죠. 만성은 온해하는 거고요. 이 냉찜질은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세포의 대사 과정을 늦춰서. 휴식도 취하면 부종 줄어들어요. 냉찜질도 부종 줄고요. 근데 부종이 주는 기저가 다르다는 거죠. 기저의 그 방법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휴식은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일으키지 않음으로 부종을 줄이는 거고, 냉찜질은 세포의 대사 과정을 늦춰서 부종을 줄이는 거고요. 압박 같은 경우에는
예, 축적의 완화. 그러니까 쌓을 수 있는 공간을 없애버리는 거죠. 꽉 압박 졸라매니까, 그쵸? 올리기는 혈액으로 심장을 되돌려서 부종을 완화시키는 거고요. 예, 요런 내용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좀 표시해 놓은 내용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차이점을 구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골격계 질환에서는 이 스트레칭의 주의사항도 꽤나 많이 출제가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반복, 동작 사이 5에서 10초 정도 쉬어주고, 천천히 안정되게 통증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고,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예, 호흡은 편안하게 취해줍니다. 이런 내용들 좀 바꾸죠. 요 숫자를 바꾼다든지, 그쵸? 상하, 좌우를 바꾼다든지, 그런 내용들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은 감염성 질환입니다. 네, 우리가 일단은 감염성 질환이 뭐뭐가 있는지를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결핵, 독감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장염, 옴, 머리니. 네, 5개밖에 없습니다. 네, 나머지는 내용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질환들을 잘 보면, 결핵도 의학에서 출제를 하고 있고요. 의학에서 기재가 되어 있고요. 독감 인플루엔자도 들어가 있어요. 옴도 있고 머리니도 있어요. 없는 거 하나 있어요. 노로바이러스 장염. 그래서 그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의학에서 다루는 내용하고 조금 내용이 달리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부가 설명을 좀 들어가 있는 거. 그게 바로 아까 결핵에서 푸셨던 문제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좀 한번 잘 보고 지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핵에 관한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발병 요인이라든지 의심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의학에서 호흡기 질환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는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관리법이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 거 거기에 있는 건 뺐어요. 그러니까 의학에 있는 부분은 뺐고 없는 부분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1번에 요양보호사 면역력을 유지하시고 결핵에 감염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에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시고 이것도 있는 거지만 중요하니까. 그다음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되니까 결핵에 걸린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건을 함께 쓰는 것은 괜찮다. 예, 빨간색이 쳐져 있어요. 교과서에도. 그다음 우리가 아까 문제에서 풀었던 결핵균은 건조한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살 수 있고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도 잘 견디는 특성이 있으나 햇볕에 약해서 직사광선을 쬐면 수분 내에 죽는다. 따라서 침구 등을 일관 소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하나 더 봅시다. 잠복결핵 감염. 증상도 없고 건강한 상태이다. 타인에게 감염시키지 않아요. 면역력이 저하되면 발병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볼 거예요. 노로바이러스 장염.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감이나 머리니 옴은 의학에서 겹치는 내용이 워낙 많고요. 이제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의학이 없어요. 그 요건 좀 잘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발병 요인이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했거나 오염된 물로 세척된 과일이나 채소, 불충분하게 조리된 고기를 재료로 한 인스턴트 음식, 염소 소독되지 않은 물을 섭취했거나 질환에 걸린 대상자 구토물에 의한 감염에 의해서 노로바이러스 장염이 발병이 되죠. 자, 이제 관리법입니다. 감염된 경우에 증상이 약하더라도 2, 3일간은 요양보 업무를 중단하셔야 되고 증상 회복 후에도 최소 2, 3일간은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 3번에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어패류 등은 반드시 익혀서 먹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문제는 교과서 개념을 이해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항상 멘트가 마지막에 오죠. 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혹시 교과서에서 영상을 보시면서 교과서에서 내가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점검하셔서 조금 보완을 해주시면 예, 그럼 충분히 예, 좋은 성과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 김 교수는 기대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네, 나머지 또 2장은 다음 주에 이어서 업로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건강하게 열공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